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묘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2023년 이렇게 딱 발음할 때 좀 비장한 각오로 하는 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좀 아까워가지고 2023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시간 너무 빨리 가고요. 나이 먹는 대로 시간이 속도가 달라진다더니 그 말이 실감납니다.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23년이. 그래도 뭐 연말 되면 내년이 더 잘 되겠지. 또 내년 되면 또 그 내년이 잘 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4월에 봄은 온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진아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수 읽는 남자 수다쟁이 최진무 교수와 함께 시사 관련 현안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베프의 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좀 다른 프로파일러랑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독특합니다. 예, 독특한 눈은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녹아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픽 하신 지 꽤 됐죠, 그래도? 네. 어때요? 좋아요? 네, 뉴스를 요즘 하도 뉴스가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시각이 좀 달라지고 정리가 되고 뭔가 뿌듯하고 기쁘고 막 그러죠. 네. 요즘 보면은 이진아 기자랑 우리 박용준 기자랑 응원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한동희 기자가 터줏대감으로 있을 때 한 기자가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기자 떠나가고 난 다음에 두 분에 대한 사랑이 또 이제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쁜 것 같아요.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 응원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좋고 그런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진아 기자 고마워요, 반가워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 나와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는 이 제작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분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원희룡 장관, 지금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다니는 거 이거 매우 문제다. 좀 유사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지금 못지않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원희룡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 장관에 지명된 다른 사람이 이제 지명된 날 정치재개 첫 행보로 정광훈 목사 중심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 장관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목사와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거짓 해명이란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원 장관은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냐. 그래서 장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지 다른 해석은 제 뜻과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거기에 와서 간증해달라고 해서 신앙 간증에 다녀왔을 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 무슨 장관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라 그래서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원 장관님은 사법시험 쏙 하신 분인데 그러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원 장관님이 간증하고 나니까 전광훈 씨가 엄청나게 와, 어따, 뭐, 이거 뭐야. 내가 사투 잘 못하지만, 아따 되게 잘하네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간증을. 네. 그렇게 그냥 그 간증의 대명사인 혹은 그쪽 계통에서 아주 1인자인 전광훈 씨가 와, 원장관 말 잘하네, 응? 간증 잘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지는 진실한 태도로 뭔가를 갈구하고 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신앙 간증만 했을 뿐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에이, 치사하게 왜 그래요? 응? 네, 또 원장관이 이제 기립박수를 받고 연단에 섰는데요. 오늘 장관 명단이 발표가 됐다 이러면서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여러분을 뵈러 온 게 처음 일정이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근데 사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정상직인데. 네, 이것도 좀 잘못된 발언인데요. 그러면서 40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원장관은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게 제 점프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사회자가 원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를 참석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장관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서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의 운명에 걸린 일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딱 붙들어 매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애둘러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험지 출마하겠다 그랬고 당이 뭐 원하는 곳은 어디 있는지 가겠다. 그곳이 이재명이 있는 곳이라도 나는 당당히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예를 들면 나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표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직통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뭐 내용 보면은 완벽하게 출사표라고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원장관 정강훈 목사 교회 가서 간증했지만 실제 만나지 않았다. 난 정강훈하고 안 만났다. 이렇게 말했으나 그래서 거짓말이죠 또. 네, 이제 앞서 원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전 목사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 전 목사를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서 추가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은 원장관이 집회 연설 뒤에 목사 대기실을 직접 찾아서 전 목사와 인사를 나눈 것이 보였는데요. 또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했고 일단 그 영상에서 짧은 대목이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은 뭐 길게 대화를 한 것 같진 않지만 원장관이 정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설득력을 좀 잃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예? 연설하고 난 다음에 목사 대기실을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요즘은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거짓말 해봤자 소용도 없고 또 거짓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다 뻔하게 거기 가서 같이 협동하고 있는 거 아는데 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잘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정강훈 씨 알박기 논란 좀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희동 사랑교회? 그런 얘기 했던가요? 네, 근데 이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선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논란은 장위 뉴타운 19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 본당과 교육관을 감정해서 보상금으로 8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재정 손실 등을 명목으로 110억 원을 기존 예배당보다 억 원을 요구했고 기존 예배당보다 6배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건축비로 358억 원, 합계 563억 원의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은 강제 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 보조원들과 함께 물리적인 이제 충돌을 빚었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지난달 1일 날 서울 북부지법에서 교회 신도 15명 중 14명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장관에게 이제 기자들이 자, 알박기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나지도 않았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원장관은 이 이후에 이날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북 대구 장로청연합회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장로연합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인 것으로 알려져서 더 논란이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밝힐 수는 없으나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10년 정도 막
강력하게 법에 저항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상권이 다 무너졌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뉴타운 사업이 전부 다 지금 스톱됐고 막 다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450억인가 주고 끝내기로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약속 받아놓고는 난 그거 지켜질까 걱정했는데 스스로 안 지켜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그 법원에서 집행관이 가가지고 퇴거를 명령하고 하면은 응해야 되는데 거기를 목숨 걸고 신도들을 앞세워가지고 위험하게 법을 우습게 알고 이런 행동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분은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거기 가가지고 서로 신앙 간증하고 있다니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우기는 게 뭐 제일이냐, 뭐 장모냐, 장땅땅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상했는데 어쨌든 점점 그나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폐렴이 급증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중국을 강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병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126명이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270명으로 한 달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일단 이 병은 4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3, 4년 주기로 유행한다고 일단 질병청은 밝혔고요.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고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이 없는 것이 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후유증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렇지만 질병청에서는 이거 4년 전 유행할 때보다 좀 나은 상황이다. 괜찮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제 질병청에서는 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집중 발생되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11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544명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 되게 불안한데 엄마로서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불안하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대책이나 이런 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고 그때보다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아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으나 또 정부는 이렇게 그냥 아주 만만디로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진들은 안 그래요? 엄청나게 좀 걱정했다면서요? 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대만 등 인접국에도 비상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 그 집계된 것이 의료계가 질병청이 실시하는 표본 조사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환자 수가 누락되어 있고 과소 표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동이 이런 소아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잘 하지 않으면 확산이 이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제가 안 그래도 병원에 갔더니 아주 그냥 바글바글해요, 환자들이. 그런데 독감도 많이 걸리고 애들도 많이 와 있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폐렴 증상이 어렸을 때 한번 나타났고 이게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완치가 안 되면요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뿌리를 뽑고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즉각 병원에 가시고 의사 선생님 지시를 잘 따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하고 똑같다고 하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병이 되게 작아요. 되게 써요. 그런데 몸에 되게 좋대요. 그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내 몸이 존중받는 기분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먹어보니까 진짜 이거 조금 열심히 계속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릴 것 같고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것 같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고 일단 플라시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라시보뿐만 아니라 실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팔리는 거겠죠. 원래는 2박스 드리는데요. 이번에 한 박스 더 드려서 사은품까지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박스에 한 15만 원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어서 홍삼값에 산삼을 먹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거나 손발이 차갑거나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하거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뭐 지쳐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을 때 이걸 선물하십시오.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드시고 계시고 효과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십시오. 가을맞이 이벤트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도 11월 30일까지 특별 증정해 드렸는데 이게 안 바뀌는군요, 멘트가. 12월 됐는데 좀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제작진 여러분 궁금합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로 검색하면은 산삼 순백 치시면 나옵니다. 노영이 산삼지대 이렇게 해도 나올까? 잘 모르겠네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곧바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분,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성격은 좀 안 좋지만 발음은 좋다. 랩진봉입니다.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성격이 안 좋다.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왕자 어린이께서 빵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유언비어예요. 노영이가 퍼뜨린 유언비어. 제가 아니라 서승만 박사가 퍼뜨린 거겠죠. 빵과 진짜. 크림빵 좋아한다. 이거는 서승만 박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단팥빵이구나. 네. 남한테 주지는 않고 일단 받기만 한다. 뭔 이건 소리예요? 어때요? 누가 그런 소리? 뭐 준 적 있어요? 남한테? 많습니다. 뭐요? 누구 노영이한테? 응. 뭐 잘한 일이 있어요? 뭘 주지? 그거면 안 줬다는 거네. 노영이가 성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난 내가 너무 착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노영이가 착하다 1번. 최진봉 씨가 잘못 말했다 2번. 1번이나 2번 아무거나 까칠한 눌러주세요. 노영이. 네. 네. 자, 지난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98일 만에 잘린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사퇴를 했지만. 그러니까 형식이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이 결국은. 그냥 막 대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관 체제 방통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잘 아시잖아요. 언론 탄압이죠. 언론 장악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원래 정원이 5명인데 2명이서 다 모든 걸 처리했잖아요. 안건을. 의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법의 해석도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적 의원의 과반수거든요. 재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정원이 5명이 2명 남았어요. 그게 재적이니까 2명이 만장일치래.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판사 출신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하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난 웃기다. 그게 너무 이상해요. 저는 나중에 법적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 모든 안건들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니까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후에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하고 또 조사하다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돼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2명 앉아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이에요. 2명 네, 다. 네.
네. 원래 방통위가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합의제로, 5명 체제로 다섯 명이 합의제로 하라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해놓은 게 여당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서 합의제 기구의 원래 원칙, 안 그러면 위원회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 방통부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리고 독임제 장관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네, 네. 방통위를 만든 원래 취지와 목적이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여러분들 역시 멋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정확하십니다. 아니, 누가 착하냐 물어봤더니, 그리고 최진명이 잘못했다는 2번, 노영이가 착하다가 1번이거든요. 여러분이 뭘 해도 다 괜찮은 건 나한테는.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보세요. 네, 산수박사 62님, 62년생인가 봐. 2번. 이거는 최진명이 잘못했다 뜻이겠죠? 김선영님 2번. 이것도 최진명이 아니, 잘못했다겠죠? 써니님 1번, 서원구님 1번, 밥하기 싫은 여자 1번. 1번 맞네. 1번 많다고 노영이가 착하다. 둘 다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뭐야, 이게. 원래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나한테 좋은 것만. 편파적인 진행 같으라고. 네, 맞습니다. 편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자고 내가 한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이동관 체제 방통위가 정말 황당무계하게 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지금 정권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 다 무효 아니면은 잘못된 절차 때문에 그 절차에 관여해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상민 부위원장은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씨를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마지못해 어쨌든 그만두기라도 했잖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2, 제3의 방통위원장 이동관 또 나온다. 야, 이거 저줍니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게 27일이에요. 그리고 탄핵안이 올라온 게 28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그만둘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 탄핵안을 올릴 거고 탄핵안을 올렸을 때 본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사임을 했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는요. 28일 날 참 죄송합니다. 28일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YTN 관련해서 인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 YTN 인수에 대해서 보류를 한 심사 날이에요. 보류한 날. 그 왜 28일 날 그러고 27일 날 얘기했겠냐고요.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전 방통위원장의. 본인이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예요. 만약에요. 유진에 넘겨주는 것을 거기서 의결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때 의결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그냥 결정 안 하고 보류를 해놓은 건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입장에서는 이동관이 도망간 거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자기가 그걸 결정해놓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왜냐면 이게 보통은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걸려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정성 잘 할 수 있는지 살피고 해야 되는데 2주 만에 결정을 했어. 맞아요. 근데 압박이 이제 대통령실에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 입장에 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걸 처리하고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입장에서는 이걸 보류하고 모르겠다. 다른 사람, 다음에 온 사람이 해라 하고 하면서 본인은 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안을 본인도 인식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처리를 안 하고 보류하고 나간 것은 나중에 법적 처벌로부터 본인이 좀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지금 않나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는 되게 거예요.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이동관 위원장은 이제 나는 벗어났다 책임에서. 그렇지. 오히려 행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래서 지금 후임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이동관 씨는요, 취임일이 8월 28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 넘을 때까지, 석 네. 달이죠. 안건 36건을 다 심의 의결했어요, 두 명이서. 36건을. 근데 방통위법에 보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결돼야 되고, 원래 전체가 5명이니까 3명은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는 이제 2명이 왔으니까 2명이 만장일치다.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장을 그렇게 하는 하죠. 거예요.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졌는데
2017년도에 딱 한 번 그런 적이 48일 있었죠. 동안 2명이서 그냥 있었어요. 그때 나머지 근데 3명 없는. 아무것도 의결 안 했어요, 그때. 네, 그때 의결을 안 했다는 게 네, 중요해요. 그럼요. 네, 이때가 이제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 박근혜 탄핵되면서 이제 그 복잡한 그 시기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원래는. 당연히 안 해야죠, 5명이 안 의결을. 되니까. 당연하죠. 정원이 안 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2명 남았는데 2명이 다 전화를 치니까 이 말이 맞지 만장일치야 이러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지금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오기까지는 한 명이 지금 한 명이 사는 모든 걸 거죠. 다 해야 돼요. 이상임 지금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예. 자, 연말에 KBS2, SBS 이런 등등의 방송사들 재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승인도 마찬가지예요. 재승인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 꾸려가지고 거기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서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을 재승인 해줄지 또 조건부로 할지 그냥 재승인을 할지 이걸 다 결정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다 한다? 이건 독재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승인 날짜가 제한된 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국민의힘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빨리 추천을 해서 4명이 구조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논란이 없는 사안은 통과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주 크리티컬하게 뭐 문제가 되는 방문진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는 통과를 못할 2대2가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3명 추천하잖아요. 이준석이 이미 추천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4명이 형성되면 2대2 구조가 돼요. 우리도 들어갑시다. 우리라 우리도 하면? 추천해달라고 합시다. 우리 둘이? 네. 방통위원. 여기서부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좋아요. 본인이 얘기하세요. 좋아요. 그럼 되지 왜? 아니 왜냐면 방통위는 한 명이라도 공석을 남겨두고 있을 수는 없다. 아주 급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하면서 지금 김홍일 씨를 내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있죠. 그동안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7개월 7일인가를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임명을 했죠. 있었고 네. 또 야당 의원으로 야당에서 또 추천한 다른 사람들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이동관 그 자리만 지금 채워야 될 그 사람만 급하다고 말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빨리 일단. 다시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를 통과시켜서 3명을 지금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3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면 2대2 구조가 4명이 돼요. 그렇죠. 위원장은 나중에 네.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로 가면 이거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승인 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티컬하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가 빨리 3명의 위원들을 추천해서 방통위가 4명의 구조라도 일단 하게 만들고 위원장이야 이제 지명을 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하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회가 3명의 위원들을 추천하고 2명을 민주당 1명을 국민의힘 추천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구조로 가면 4명이 구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김홍일 예정자가 지금 위원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이상인 부위원장이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홍일로 넘어간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김홍일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하고 싶지 방통위원장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뭐 제대로 특별히 아주 잘하고 있지도 않아요.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럼 조금만 버텨서 한동훈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내가 가서 법조인의 꿈인 법무부 장관 해보고 싶다. 이거일 텐데 방통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자기 손에 자기 칼에 엄청나게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적해는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게다가 방통위원장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엄청 크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나 이 돈이나 이런 걸 비하면은 진짜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러면 김홍일 입장에서는 난 하기 싫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이상임 부위원장도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물론 뭐 사실관계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방금 그 얘기예요. 방통위원장으로 갔을 때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특히 책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당연하지. 어떤 결과를 내든 어떤 의견을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면 네. 자꾸 고사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최근에 흘러나온 얘기는 김홍일 지금 뭐 권익위원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사실관계 설득했대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뭐 아침에 벌써 기사에는
오늘 지명할 게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떴어요. 물론 사실관계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김용일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권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대체 김홍일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이 방송에 대해서 통신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는 거죠 대체? 아니 자기가 검사를 했으니까 법 전문가라는 걸 인정을 해줄게요. 그거 인정하는 거 빼고 나머지 그럼 방송이나 통신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냐고요. 아무나 그냥 꽂으면 되는 거야 방통위원장을? 네, 그러는가 봐요. 무슨 말이 돼요 그게. 방통위가 얼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인문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좀 제끼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래서요 방통위원장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가 된 게 뭐죠? 3년 임기거든요. 1년 반 정도 반 정도는요 공부하다 끝내요. 뭘 맞아요. 몰라. 그러니까 오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책이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었고 이게 변화되어 왔고 방송 시장이나 통신 시장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 거기에 맞는 정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모르니까. 그럼 반 지나가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휘둘리겠어요? 사무처 직원들한테 휘둘려요. 왜냐면 뭘 모르면 사무처 직원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세부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정해주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제가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앉아있고 하는 일 딱 하나.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 시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 잘못된 일인지 방송이나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를 못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그냥 내려 꽂겠다? 자기 마음에 들고 말 잘 들을 사람? 친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체. 이번에 개각도 마찬가지야. 아니, 경제 전문가, 경제학과 교수를 보훈복지, 그거? 있잖아, 보훈처 옛날에. 지금 부잖아, 무슨. 거기에 장관으로 앉혀. 박민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분 경제학과 교수예요. 나도 아무데나 가도 나도 법무부 장관 할 수 있겠네 그럼? 그러니까 신방과 안 교수인데? 시켜주잖아요. 안 시켜주겠죠 물론. 자, 호호님께서 이럽니다. 전문성이요? 텔레비전 많이 봤나 보네요. 김동두님이요. 수십 년 했으면 가능하다는 논리 같은데 내셨습니까? 이 두 분 말에 따르면 나는 완벽한 전문가야.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수십 년도 엄청 잘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돼서 과방위를 꼭 가고 싶다. 이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김현 의원도 나도 방통위 의원으로서 과방위로. 혼자서 막 열심히 했으나 결국 안 됐는데 마지막에 5일 단식하고 끝났는데 나도 과방위를 가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나 국민권익위원장 했는데 김홍일 데려다 놓더니 갑자기 또 김홍일을 방통위원으로 차출하냐 김홍일 원장을. 응? 나는 법사위 가가지고 한번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포부들을 지금 밝혔습니다. 자, 요 얘기 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이 가짜뉴스 센터가 JTBC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한다. 이게 단독으로 세계일보에서 나왔던 보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이 회의에서 그 야당 추천의 방심위원장이,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예. 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아니 이 JTBC가 원래 처음에 종편에서 하는 종편이니까 종편 쪽으로 이 심사하는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가짜뉴스 심의센터로 넘어갔다. 누가 넘긴 거냐? 이 절차를 당신이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위원장이? 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직원이었단 말인가? 그것도 모른다. 그럼 그 직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는 말은 제가 넣은 거고. 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거는 JTBC가 그 내용을 어쨌든 뭐 함정 취재라는 이름은 넣었지만 결국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영상을. 자, 영상을 봤어.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도 받아서 하거나 보도하거나 이럴까 봐 걱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퍼지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야 빨리 심의에다가 신속심의에다 올려버려. 딴 데들 못하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과연 그러면 절차가 제대로 된 거냐. 아니,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걸 제가 다시 네.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JTBC에서 이 명품 그 수수한 장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서울서울시 방송을 영상을 가져다가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뒤에 세계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게 신속심의 안건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야.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심위원, 야당 추천의 방심위원 모여가지고 예, 회의하면서 위원장한테 아니 올린 거 맞냐? 그랬더니 위원장이 안 올렸대. 그러면 그 세계일보를 대상으로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라. 잘못 보도한 거 아니냐? 가짜뉴스 그렇지. 아니냐? 이게 가짜뉴스지. 그렇지. 방심해서 올린 적도 없는데 올렸다고 얘기했으면 그 자체가 가짜뉴스인데. 이거 되게 그리고 명예훼손적이에요. 박진영이가 왔어요. 조심하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명예훼손적이에요. 예. 명예훼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방심위원장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나중에 알아볼게 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정찰로 그렇게 자기들이 가짜뉴스 맞겠다, 가짜뉴스 하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신속심의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가짜뉴스 신속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일보가 보도한 게 가짜뉴스잖아. 심의 안건을 올리지 않았는데 올렸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올려야지 그거를. 그럼 그거를 가짜뉴스 심의 안건에 올리든 아니면 언론중재를 제소를 해라. 그렇게 야당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처리할게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의심을 받는 건 뭐냐? 그럼 그냥 이거 쓱 흘린 거 아니냐. 일부러. 그렇지. 왜냐하면 신속심의 안건을 올렸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못 내지. 자기들도 걸릴까봐. 왜냐면 언론사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신속심의안건 올려가지고 과징금 물고. 과태료 묻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많아요. 뉴스타파 법정 인용 보도 제재 했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기 될까봐. 위해서.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렇게 자기들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뭐 이제 언론이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가짜뉴스로 몰아가지고 다 처벌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처럼 명백하게 방심위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야. 왜? 가짜뉴스 왜냐면 퍼뜨렸는데. 이거는 위협 효과야. 아,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를 위협해? 그러니까 언론을 위협하는 거지. 언론을 너희들 보도해? 보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건 하지도 근데 않았으면서. 방통위 살 일이에요? 방심위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아니, 방심이든 방통위든 다 같은 방송 그렇진 않고 좀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는 돼 있는데. 방통위는 정부 행정기관이고 방심위는 민간기구입니다. 아, 그래요? 민간기구예요. 방심위는 원래. 근데 왜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그래서 저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가 민간기구인 방심위에 압박을 가해서 명시적인 아니지만 가짜뉴스 심의 대응팀인가 이걸 만든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전혀 분리된 기관이에요. 물론 방심위 운영 자금이나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걸 받긴 해요. 방통위에서. 그러나 업무 자체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대응해라라고 해서 가짜뉴스 대응팀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잖아요. 위원이십니까? 위원이었다고요. 아, 예전에. 이었다고요, 과거에?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다 독립적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좀 소신을 갖고 되게 마음가짐이 되게 우리는 참 열심히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했는데 예. 지금은 거기 온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를 왜 여기다가 몰아놓고 이렇게 맞아요. 하냐. 네. 우리 원대 가짜뉴스고 복귀해달라. 못하겠다. 나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좀 그러고 그랬었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러고 그 있죠.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볼 때도 직원들이 볼 때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본인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럼요. 그거 나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일보에다가 누가 물어봐요. 왜 그랬는지. 왜 거짓말했냐고. 누구한테 말 들었냐고. 물어보세요, 기자가. 내가 물어봐? 물어봐야지. 아, 제가요? 그러면 방통위는 될지도 몰라요. 당근이냐? 자, 그럼요. 다 사람이 뭔가 이루고 싶으면 또 자기도 희생하는 게 있어야지. 자, 최초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장인수 기자는 서울에서 유튜브에서 신속심의할 거면 원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나를 조사해라 이랬어요. 네. 우리 기자님, 우리 PD님, 우리도 장인수 기자 한번 좀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진짜로 물어보는 거. 서울에서는 신속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JTBC만 지금 신속심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왜? 이게 원본 나올까봐. 제가 볼 때. 원본 나올까봐? 이게요. 이거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장인수를. 왜냐면. 장인수 지금 이 갈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서울호수리에서 이거 전체 원본 중에요. 편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편집이라는 게 아주 이상하고 정말 좀 이게 자극적인 거 빼고 했을 거야. 그렇죠. 아주 그냥 담백하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사람 최모 목사라는 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만 했지. 그 안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 않겠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 중에 정말 괜히 또 이게 나가면 이렇게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 피하기 위해서 뺐을 거예요. 그걸 다 원본 공개해 보세요. 더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여론이.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온갖 말들이 나올 거 아니야. 온갖 행동과 태도들이 나오고 뭐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윤수 기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 다 공개하겠다 그러면 원본을 그럼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으면. 왜냐면 편집했다고 뭐라 하니까. 편집해서 이거 악의적으로. 근데 사실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방심위에서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나올까 봐. 원본 공개할까 봐. 오히려 건드리면 벌집을 쓰신 그렇지.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원본에 어떤 내용이 뭐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전체 원본을 다 공개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다른 언론들이 이걸 다시 퍼날르는, 그러니까 다시 보도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만 보도하게 놔두고 다른 언론들이 보도 못하게 하려는 시도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럼 서울의 소리만 좋겠다. 좋은가? 아니 근데 많이 알려져야지 이게 이런 나쁜 보도죠, 행동을 한 단독 거가 보도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넙죽넙죽 주는다고 다 받으면 돼요? 이거 취재 윤리가 어쩌고 그러던데 그건 상관없나요? 뭔 취재 윤리에 아니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이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안 하는 행동을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몰래 가서 취재해야지. 알려주고 가? 자, 노영희 변호사가 만약에 고위공직자인데 제가 이 선물 드릴게요. 자, 찍습니다. 이런 받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카톡이 다 남아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사진도 보내줬고 전송도 해줬고 그렇죠. 나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어머 이런 걸 뭐 이러면서 이게 다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남잖아요. 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분은 예전에 대선 전에 네. 이명수 기자랑 그렇게 사적으로 통화하고 카톡 주고받고 이런 거가 기록이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한 번 그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같으면 절대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든 텔톡이 오든 뭐라 오든 문자 오든 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직접 연락도 안 한다니까. 하고. 그래야지 빠져나가지 나중에라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왜 이분은 그런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막 깨알같이 이렇게 다 답도 해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다 나오게끔 하고 그러죠? 혹시 이제 남편이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 의문이에요, 의문.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많구나. 내가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했나?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품. 사람이 많다니까요. 질문해요, 질문. 이렇게 생각하면 많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많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수많은 아니,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고 했나?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왜 이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어봐요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법조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네, 물어보지 마세요. 자, YTN 유진그룹 주주빙의 보도가 됐고 연합뉴스 TV 경우에 을지장원에서 신청을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취약하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또 YTN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보도 채널들이 정말 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혀 객관적일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이제 그러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렀어요. YTN이나 연합뉴스를.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최대 지주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정부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공기업에서 최대 주주를 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들이 만약에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의 주주가 되고 최대 주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신문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지역 민방들이에요. 지역 민방들을 보면요. 대주주가 대부분 건설사들이 많아요. 네. 그런 언론사들이 그 건설사에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신문은 나중에 모 건설사가 인수하고 나서 그 건설사 관련된 안 좋은 보도 기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갖고 있으면 주식을 공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중립성만 잘 지켜주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그 언론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공영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YTN이 그렇게 운영돼 왔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YTN을 유진그룹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류가 되긴 했지만 심사위원회에서는 적격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이미. 네, 맞아요. 그럼 방통위에 나오면 이제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나면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유진그룹이라는 회사는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 입장에서 원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정치 권력, 현재 권력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경제 권력은 늘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함께 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랑 YTN의 회사의
주주가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정치 권력의 각을 세우기보다는 비판적 입장보다는 함께 관련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공영적 성격이 강한 그런 대주주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카리 통통쌀 광고입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잘 자랐다는 뜻인가 같죠? 고시카리 찰지고 기름지고 맛있는 윤기나는 통통한 쌀. 이 알갱이 한번 보셨어요? 엄청 통통하고요. 이렇게 밥이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샥 밥 알이 이렇게 탁탁탁탁 터지거든요. 고소하고 아주 진한 국물 같은 느낌이 막 납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 청결하고 신선하고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로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통통쌀입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고 소비자들 만족도가 높으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쌀로 밥을 지어봤는데 밥이 이렇게 찰지고 윤기나고 고소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저는 밥심으로 살고요. 약간 탄수화물 중독이라서 밥이 맛있어야지 된다는 게 저의 지로. 본인이 그 연구소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사무소? 지금도 하고 이종찬 소장이랑 헷갈리시니까. 저는 안 헷갈려요. 내가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예. 자, 어쨌든 배상원 프로파일러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경찰 이슈. 야, 이 경찰 이슈 이거 진짜 특이하다만요. 경찰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하지 말아라. 예.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사고가 그러면은 우리 근무하는 시간이 6시까지만 딱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전혀 경찰 업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네. 경찰 고위직에 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수사를 하다가 6시인다? 안 하고 그냥 나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구대라든가 이런데 교대 근무하는 쪽은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 문제는 일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수사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강도나 살인 사건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청 내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밖에 네, 나가서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경찰청 수뇌부들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정책이랍시고 내놓는지 정말 이상하고요. 우리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안이 너무 약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 지금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치안을 강화하기는커녕 돈 없다고 경찰을 집에 일찍 들여보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현장 투입을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죠. 돈 안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참사들 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초과 근무 예산을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더 보충할 생각은 안 하고 예비비를 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거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일선 경찰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야, 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경찰들끼리 있는 익명 게시판 이런 예, 데 예. 올라온 글을 보니까 블라블라라고 쓴 경찰인데 이번 주부터 범인 못 잡는다. 교통조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 근무에도 돈 없어서 안 준대. 그리고 정해진 근무 시간 넘어서까지 CCTV 보러 다녔는데 이래도 안 준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일찍 정시 퇴근하고 있다. 민원인들 전화 와가지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왜 뺑소니 못 잡냐고 항의하는데 미안합니다. 무료로는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경찰청에 계시는 블라블라님께서도 초과 근무하지 말라는데 지원 나가려면 소장 승인 받으래. 뭐냐? 밤에 신고받지 말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놀라가지고 화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과 현장의 투입이라고 하는 걸 균형을 못 잡은 형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과를 위해서 무조건 뭐 위에서 시키니까 나가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안 해놓고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경찰에서는요, 집회 및 시위 현장 등에 투입되는 기동대에 대한 전입 연령 제한 폐지를 네.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나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고령이거나 너무 몸이 약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만 그동안 투입하는 걸로 해왔는데 이제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고령의 경찰도 기동대 배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돈 없어서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신임 경찰이 채용된 후에 1년 혹은 2년 정도를 기동대 근무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투입을 하게 되는 연령 자체가 사실은 인원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들한테 다른 형태의 그 초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들한테 줘야 될 것을 빼고 기존에 있는 인원들, 그러니까 네. 좀 이제 그 계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전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일선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막을 때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동대 훈련을 한 후에 그 부대 단위로 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51세까지만 원래 기동대에 네.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55세까지도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순경부터 경정까지 55세를 동일했던 기동대 전입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뜻인데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가 있으니까 막아야 돼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다른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일정 정도 경찰까지 오기 전에 무엇인가 할 생각을 안 하고 경찰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들겨 잡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이건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경찰의 기동대로 무조건 막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치안 중심의 조직 재편을 지시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고령의 경찰관을 다수 배치하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특히 오히려 집회 대응 역량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휘 통솔 체계가 특히 중요한 기동대에 고령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되면 위에서 아무리 뭐 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네. 훈련도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맡은 보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열심히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렇지. 사람들을 빼갖고 하니까 여기가 빵꾸 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되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쪽에다 좀 보내줘야 되려나요? 어디요? 경찰한테?
이거 불우이웃 연금 뭐 우리 집 앞에 좀 순찰 좀 강화해 주세요. 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돈 좀 모아가지고 이 동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바로 조계종의 자승 스님의 사망 관련 사건입니다. 칠장사 화재 속에 입적을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을 지르고 결과적으로는 그 천년고차를 불을 지르고 그냥 이유도 없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소신공양이답시고 하는데 소신공양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스님이라고 왜 하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비싼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문화재를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사실은 불을 지르고 가면서 뭐 2025년까지 니네가 2억씩 내가지고 이거를 원상복귀해내라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이 문화유산을? 안성의 칠장사 네. 천년고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형님 집이 바로 뒤에 있어서 잘 많이 아는데 거기를 불을 지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죠, 진짜? 이게 진짜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 그렇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입니다. 지가 뭐라고 거기다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상주자들이나 아니면 사부대중들이랑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걸 뭘 하든 말든 하던데 이건 뜬금없이 그냥 거기다 불을 질러 놓고 소식곤양이 있냐라는 게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뭐 대단한 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 무슨 소신공양이라고 시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조계종의 그 사람들은 큰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범죄 심리 측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명백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만심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방식도 너무 이상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거를 대하는 이 조계종에 있는 다른 스님들의 태도가 더 이상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으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어. 제가 죽어도 나옵니다.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높으신,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이 자승이란 분이 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원인 그렇죠. 규명 같은 예, 게 그거를 필요하잖아요. 조계종 차원에서 하고 그 중에 일부에서 이런 뜻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득하고 나머지는 대중들한테 사과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해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걸 이렇게 미화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뒤에 계속 유서가 나왔다 뭐 그걸 상주자들한테 뭐 2억씩 내갖고 뭘 복원한다 그런 건방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천년고차를 불을 질러갖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 그 소방관들이라든가 경찰들 개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발굴하고 그러려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거 무슨 자기가 뭐라고 그런 자기가 특권을 왜 갖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유적을 그렇게 마음대로 불태우고 그러죠?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타살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한다면서요? 이 국정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 아마 그 자승이라는 사람이 총무원장 할 때 대북 사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몇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으로 바로 직보된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얘기가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자승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뭘 하려다가 이제 뭐 걸려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뭐 타살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 상으로 명확히 나옵니다. 자기가 하얀 통을 가지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없었고. 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여름에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거랑 연결된다 뭐 이런 소리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는 이제 건지는 잘 연결된다고 모르겠어요.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개인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사. 예, 예. 되게 특이한 행보고 예. 특히
조계사의 재정 지원이나 재정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그건 다르게 있죠. 해석하면은 치부와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조계종 다른 승려들은 거기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성철스님이 그렇게 무소유로 그렇게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분이 와가지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조계종의 종단에 있는 승려들과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려면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이런 얘기들과 그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풍겨서 또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타살 여부는 뭐 모르겠고. 예. 왜냐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스스로 이제 자살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동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경찰에서 이런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 종단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공소권 없음을 갖고 다만 이제 그 사찰 화재에 대한 그 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계종 차원에서 이제 책임질 부분이 있겠죠. 예.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3일이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렸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내 사인을 확인해 봤더니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였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고요. 경부 압박이라는 건 목이 졸려 죽었다는 거고 근데 저혈량 등기를 때린 건 쇼크라는 뭐야,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가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혈이 말하자면 나와서? 두부에서 피가 나왔는데 피가 너무 흘러가고 실혈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혈량 쇼크라고 하는 것은 CPR을 해서 응급실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언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압박질식이 있다는 것은 목이 졸려 죽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것이 세네 가지 상황이 섞여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사라졌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수사관이라고 하면 바로 약물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 현장이 아니라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딸 데려간다고. 자기가 전화를 119로 신고를 했죠. 네.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112 신고와 119 신고는 다릅니다. 112가 신고가 되면 112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CSI 팀이 먼저 들어가는 상태고 119가 들어가면은 구급요원이 CPR을 합니다. 그러니까 CPR을 하게 되면 증거가 훼손이 돼요.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현장에 대한 걸 아는 사람이 이 상황을 저는 조작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예. 훼손하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일부러 119에다가 예. 먼저 전화를 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119 구급 원칙상 그러니까 내사 상태 형태에도 CPR을 합니다. 네 살인데도. 심장이 조금 뛰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DOA 전 상태의 응급실 앞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몸에 남는 형태는 증거가 훼손이 돼요.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 특히 이제 좀 변호사들이 이런 짓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이요? 이런 형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한 40% 정도의 증거는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근데 그럼 사망 판정을 어디서 하느냐? 병원에서 하죠. 그럼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부검을 할까요? 뭘 할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동안 뭐냐면 이 가해자를 뭘 했냐면 구성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증거를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뭘 조작하고 싶으면 조작하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히 됐지만은 진술 중심으로 가갖고 본인은 이렇게 하죠. 내가 고양이 장난감으로 이렇게 톡톡 때렸더니 자기 부인이 죽었어라고 그러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검 상황에서는 목이 졸려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아는 변호사인가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미국법 자문사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미국에서 정확히 변호사는 아니시죠? 예. 우리는 이제 이분을 변호사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는 합니다만은 미국법 자문사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그냥 하고 미국식으로 있죠. 애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예.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라고 대충 누군지 신원은 나왔지만 나왔어요? 뭐 공개할 수는 예, 없습니다만 예, 예. 뭐 금방 뭐 인터넷상으로 알 수 있는데 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폭행치사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계획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각히 우발살인이어도 굉장히 위험한 살인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됩니다. 엄정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수사라든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라고 궁금증이 좀 납니다. 어제 있었던 기사 하나도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육군 원사 부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집 대출금 문제로 7천만 원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쪼들렸나 봐요. 그래서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싸우다가 부인을 목졸라서 이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새벽에, 그러니까 11시부터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부인을 모포에 딱 싸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꾸며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통사고를 내버려요. 딱 들이받고. 동해시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예.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이 부러진 것처럼 자기가 이제 처음에 그렇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부인이 원래 우울증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졸라서 자살을 한 거였다.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처음에는 아니,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부인을 죽여놓고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자기가 이제 살인죄를 면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따지기엔 너무 이 현장에 출혈량도 적고 뭐 너무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수사를 거듭해서 결국은 살인죄로 올라갔는데 35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검사가 30년을 구형했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일종의 괘씸죄죠. 그렇죠. 35년이 나왔고 시신을 모포로 써갖고 태우는 게 CCTV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네. 자기는 안 죽였다고 하는 네, 거예요. 막 버티고 거짓말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는 저거죠. 아니 자기 부인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시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그걸 누가 거죠. 믿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거하고 어제 이 건하고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나온 기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끔찍한 게 왜 부부싸움 했다고 부인을 죽이냐고요. 제가 질문은. 둘 그러니까 다. 문제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게 네. 이게 부부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을 하죠. 내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죽이려는 의도로 죽였다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 큰 소리가 났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초기의 타격이 어떤 방향으로 됐는가에 대한 걸 수사를 해야죠. 그걸 안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그 부검의가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 부인을 살해한 이 변호사, 지금 퇴사 처리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변호사 로펌이었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 부친은 제주도에서 또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고요. 우리가 고위층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자주 얘기 나누긴 했는데 이 집안이 또 다 법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뭐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막힌 가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다들 잘났어요. 근데 자기만 못난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계속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격이 조금 삐뚤어질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부친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형제들은 잘 나가는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은 사실은 그게 안 돼 갖고 미국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형태의 열등감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하는데 뭐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이에요.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증거가 소실돼 갖고 잘 안 될 것 또 같아요. 빠져나갈 수도 있겠군요. 예. 아, 정말 속상합니다. 예. 남성분들이 화가 난다고 싸우면서 이런 행동하는 거 물론 뭐 일반론으로 확장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만연하고 끔찍한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네. 릴렉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받아 보시라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십시오. 또 010-7613-3303으로 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호구가 되지는 말자.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합 있는 날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저 노반장, 제 이름이 노반장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반장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반장합니다. 노반장이 진행하는 뉴스 인사 프라임 시간에는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모시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총선 지역구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전망해보는 2024년도 총선. 그래서 코너명이야 빅데이터 2024입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랑 틀려요. 이거는 꼭 들어와서 보셔야 돼요. 이거 저희가 다음 주까지 무료로 방송하고 12월 18일부터 유료로 멤버십만 서비스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게 뭔지 맛보기라도 들어와서 꼭 보셔요. 이 빅데이터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돈 좀 아끼지 마시고 다음에 꼭 유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가입하셔가지고 들어보시고 그 전이라도 한번 도대체 어떤 방송인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거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시작합니다. 뉴인사 2,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정확하고 심도 깊은 혹은 다른 데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저희가 1부에서 너무 아쉬워서 2부도 만들어 봤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대기자, 종교인 뭐 이런 분들 다 모시고요. 또 그날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방송합니다.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될 예정인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 무료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서비스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단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코너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의 빅데이터 2024입니다. 박진영 정치 해설가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 해설가는 어쨌든 뭐 다 알려져 있는데 박혜성 대표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티브리지, 그리고 최근에는 여론조사 플러스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좀 해석하는 것까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실제 네. 제대로 해석이 되는지가 문제겠죠? 잘 하시는. 그렇죠. 우리 박혜성 대표의 원래 별명이 있습니다. 좀 덜 생긴 정우성.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론조사를 잘하냐고. 샤프하다는 뜻이죠. 제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3대 여론조사 전문가. 1대는 누구예요? 뭐 본인이 1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최정묵 씨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희웅 씨라고 굉장히 그 여론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 다 맞췄어요? 이 선거 결과를? 거의 다 맞췄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거의 퍼센테이지까지 맞춰버렸고요. 동네의 득표율까지도 거의 맞춰버렸죠. 저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맞췄어요. 네네네. 아니, 동네별로까지 맞췄습니다. 이번에. 동네별로 몇 네네. 퍼센트 지지했냐 이런 네네네. 것까지 정확하게 네네. 대단하신데요. 그럼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시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에서 특히 핫한 지역구 유권자 성향 네. 그리고 현재 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이제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뭘 가지고 이런 거를 판단하세요? 그동안 매 선거 시기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은 많았는데, 실상 이렇게 열어보면은, 우리가 참고하는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제 블로그라든지 기사라든지 카페,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어땠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 데이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거주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고 이런 데이터들,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 네. 그래가지고 한 300여 정도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통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넣어놓고 이제 그 마이크로하게 한번 구분을 해본 거죠. 네. 300개 데이터에 예를 들어 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공개된 데이터 중에는 이제 인구,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인구들이 살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10대 있을 이하 거고, 비율 얼마냐, 뭐 그런 이런 거죠. 거. 그리고 네, 역대 60대 선거 이상 결과도 공개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구 유형, 그 지역 사람들의 평균 소득, 그리고 대출, 거주 형태. 대출까지 알아요? 우리 대출? 그럼요. 네, 그거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 대출 정보를? 미용실 이용 횟수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아니 네네. 어떻게 그런 정보를 내 거를 다 가져가서 알아요?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산 거죠. 그럼 네. 불법 아니에요? 내 정보를 그렇게 가져가도 돼요? 예를 들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한 달에 미장원을 몇 번 간다 이런 것까지 공개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30대 여성들의 평균 미장원 이용 빈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서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상태로 거래되는 건 합법입니다. 대출 잔여액도 어떻게 알아요? 개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용산구에 있는, 오늘 용산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용산구에 있는 30대들의 평균 대출은 어느 정도더라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유식별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돼서 그것만 보더라도 대강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정도가 되면 불법이고, 그렇지 않고 이용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합법이다라는 게 요즘에 기준이죠.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개인 정보권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이 굉장히 좀 미흡해요. 네. 내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어쨌든 나의 기본권이 거기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인권보호 이런 게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법률이 좀 미흡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개인보호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법
대한변협에서. 자,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ARS나 이런 거 전화 통해 가지고 물어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랑 질적으로 다르다. 이제 이 설명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동네의 수준이라든가 뭐 연령이라든가 뭐 정말 재산적인 상황이라든가 저번에 있었던 선거 결과라든가 다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다. 그렇죠. 알 수 예를 있는 들면 거죠. 이제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뭐 전화로 하든 ARS로 하든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로 물어보는 거라면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들은 이제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형태를 유형을 우리가 이제 그 설명해 주는 자료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통계학의 측면이 존재하고요. 네. 사회학의 측면이 존재하고요. 정치학의 측면이 존재하고요. 이게 존재하는데 우리 일반 여론조사하는 분들은 이걸 구별할 줄 몰라요. 완전히 용어가 달라요. 영어로 해보면 확실히 차이 납니다. 빅데이터고요. 하나는 리서치고요. 하나는 일렉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의 이 정치 여론조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여론조사를 경선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외국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서치와 일렉션은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향을 만들어내는 거지 정확하게 데이터처럼 확실한 통계라든가 뭐 정확히 뭐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와 일렉션은 오차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해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은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도 이런 거 다 살펴봐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빅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판세를 예측하고 유권자 민심을 읽는다. 해보셨죠? 네네. 예, 예를 들어 아까 해보시니까. 강서 우리 박사님께서 강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강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유권자가 50만이에요. 네. 유권자 뭐 이제 그들이 이전에 어떤 투표 행태를 보였는지 정당에는 어떤 투표를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그 강서구 50만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 때가 되면은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한 12만 2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 정당에 나와서 이게 투표장에 나와서 보수 정당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9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격차가 9.6%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 당의 캠페인이 완전 중립적이라고 하면은 원래 민주당 후보가 9.6% 포인트 정도로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그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국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내보내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렇게 매끄러운 평가를 못 받았죠. 거기다가 야당 같은 경우에 여당 같은 경우에 보통은 보궐선거를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하고 지역에 뭐 이익을 이렇게 좀 제공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보통인데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했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야당 지지층들 12만 2천 플러스 제가 보기에 13,000 정도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고 보수 지지층들은 저는 이제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투표장에 들러왔어요. 그래서 원래 중립적으로 보면 9.6%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데 네. 이제 17%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승부가 갈렸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잠재 지지층들까지 동원해내는데 성공을 했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캠페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는 바람에 핵심 지지층들마저도 투표장에 다 데리고 나오질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버들새님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나요? 이건 빅데이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캠프에서 제가 답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기는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네, 밖에서 여론조사 하셔서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 이제 곡선이 좋았거든요. 여론조사 곡선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거짓말해요, 그 사람들? 일단 뭐 하얀 거짓말이죠. 지지층들을 좀 더 독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1번지가 종로였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집무실이 옮겨가는 바람에 용산 지역구의 상징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뭐 최고 권력자가 있는 지역이 정치 1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조선시대 이후로 쭉 그게 이제 종로였다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이제 용산이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용산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보고 전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쪽으로 가라. 제가 한동훈이라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너무 편하게 한동훈이 가는 거 그렇게 안 아닐까요? 훌륭해요. 아니 뭐 그래도 거기도 뭐 더 편한 데 갈 거예요. 뭔가 아니 거기도 편할 텐데 더 편한 데가 또 있어요? 저 강남을 예측합니다. 강남을 박진 장관 지역구 강남을 예측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거기는 원래 그 강남을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데예요. 워낙 거기가 꽂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줄 때 하는 자리인데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은 더 좀 힘든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정치적이잖아요. 보니까 뭐 대구 가고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정치적인 정부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치권에 대비할 때 저는 뭔가 상징성을 찾아서 스토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용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를 제가 좀 테이블을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윤석열 안에서의 일부만 먹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지역적으로 충청 수도권으로 확장이 되어서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다거나 연령대별로 20, 30대에서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완벽하게 윤석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밑에 괴벨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다른 지역을 가서 확장을 해서 자기 표를 만들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럼 좋아요. 국민의힘 용산 지역구 후보로 한동훈 장관이 나갔다. 네. 당선될 가능성, 혹은 나올 가능성 어떻게 퍼센티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정당 기속감도 중요하지만 또 후보 변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생김새를 보면은 용산을 좀 뜯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핵심 지지층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진보 핵심 지지층 투표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무조건 나와서 누가 됐든지 간에 진보 후보를 찍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보수는 그 반대겠죠. 진보 핵심 지지층이 보니까 약 26.6% 정도 돼요. 진보 핵심이 26%.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28.6% 정도 더 돼요. 많네요, 그럼 보수가. 용산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약간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당선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잠재 지지층들이 있어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빅데이터 선거를 가장 잘했다고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를 5분류로 나눴거든요. 1번이 강한 상대 지지층, 2번이 약한 상대 지지층, 3번이 중립적, 네 번째가 약한 나의 지지층, 강한 나의 지지층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선거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쪽은 약한 상대 지지층과 약한 나의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잠재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저기 분석한 걸로 보면은 진보 정당의 잠재 지지층이 약 10%포인트 정도 되고요. 보수 정당은 2%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얼마요? 2%.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건 뺐습니다.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 그러니까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인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빼고 약간 정당 중심으로만 보면은 핵심 지지층은 보수 정당이 더 많다. 잠재 지지층까지 확장하면은 민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투표율을 높여서 양당의 잠재 지지층까지 나온다면 후보 변수를 제외하고는 용산도 민주당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재밌는 가정을 하나 드리면요. 용산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해남 가 계시던데. 네? 해남 가시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게요. 왜요? 용산 지역이 재밌는 게요. 중산층 이상의 소득 층위를 가진 호남 연구분들이 많아요. 연령대가 계신 분들이. 용산에? 예. 이 재밌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은
16대 때 설송웅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그 이후로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청장은 성장현 구청장이라는 분이 재선에서 중간에 시구해서 4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남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네. 근데 호남 연고자들의 결속력은 높아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성장현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설송웅 의원이라는 분도 민주당으로 됐는데 그분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동교동계였어요. 이게 굉장히 구청장 하시다가 구청장도 했죠. 네. 구청장도 했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연령대가 아마 높을 겁니다. 그죠? 아니요.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젊은 연령층들이 꽤 많은 젊은 적이 연령층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영 전 국회의원이 이제 저쪽 당으로 했죠. 저쪽 당에 계시다가 보수 정당에 계시다가 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셔가지고도 한 번 되고. 그래서 여기는 바람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빅데이터를 가지고 끈적하게 선거운동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 장관의 맞상대로 용산에서 박지원 원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심리학과 나왔고 저도 데이터 분석 좀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먹힌다니까요. 먹히는 동네라니까요. 이제까지 이제 설성웅, 진영, 인정하세요? 성장현. 저는 약간 생각도 못 해본. 그러니까 생각도 못 해서 조합인데 저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뻔뻔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기보다. 이제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용산에 연고가 있는 젊은 분들, 뭐 신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안 됐거든요. 네. 용산에 연고가 있다고 해서 뭐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게 측면이 아니라. 알았어요. 용산이 생긴 걸 보면 약간 삼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그렇죠. 삼각지도 있고. 그 삼각형의 정점에 서울역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부채 형태로 생겼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강변을 끼고 있거든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한강 주변은 다 보수 정당 후보들이 되고 동부 일천동, 한남동 이렇게 그 안쪽에 보면은 또 민주당 지지세가 뭐 청파동, 원효동 막 이런 데는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를 많이 한. 배동호님이 박진영님 오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신다. 아니요, 실제로 제 이야기가 맞을 거다. 왜냐면요 여기에 아파트촌들은 평수가 아주 높은 아파트촌들이에요. 평수가 크고 잘 사는 아파트촌들이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을 형성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잠깐만요. 인구수를 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용산구 전체 인구가, 23만 명 정도 지금 됐는데, 선거 인수는 18만 7,500. 지난 선거의 유권자 수가 그 정도 나오고. 18만 7,574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연령대가, 1위가 지금 30대 여성, 그 다음에 2위가 30대 남성, 그 다음에 50대 여성 이렇게 되는 여성들이 많네요. 네네. 그 다음이 40대 여성 이렇게 목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업군별로 보게 되면 급여소득자, 일반 기업체, 기타 급여소득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좀 있고 배당이나 임대 수익을 받는 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런 분들 비중도 꽤 높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대기업 맞아요. 종사자 비율이 되게 15% 정도 되거든요. 이건 서울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생활 인구도 사실은 3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순서로.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 생활 인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이태원 등 이런 데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뭐 1인 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많겠네요. 1인 거주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구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 유형은 이제 중년 부모와 17세 이상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 4인 가구가 가장 많긴 합니다. 45세에서 그렇죠. 60세. 네, 그런 지금 전형적인. 화면에도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저렇게 하면은 우리 우리 시청자들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이라든가 직업군별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파트 평형대별 주거 비율이라든가 연소득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다 나오는데 되게 높죠 다른 데보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부동산 보유자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인구 이동률은 어때요? 인구 이동률. 인구 이동률은 예. 이사 가는 비율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용산을 보면 약간 양극화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부 일촌이라든지 그 한남동 같이 이렇게 부촌과 또 좀 그렇지 못한 또 그렇지 못한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청파동이라든지 뭐 해방촌이라고 저기 후암동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근데 확실한 건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한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424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마용성 막 이렇게 해서 묶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되는 게 이거야. 용산은 서울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소득은 좀 높은 지역이고, 대출도 그리고 높고. 거주자들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좀 젊고, 네. 또 내지는 아주 어린 애들보다는 이제 중간에 청소년층부터 한 40, 50대까지가 좀 집약적으로 모여 사는 그렇습니다. 곳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분석하신 거에 의하면은 찐 보수, 찐 진보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잠재적인 보수와 잠재적인 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진보 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볼수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네, 거죠. 이 인구 이동률을 제가 이제 통계는 못 봤는데 네. 용산, 종로, 중구 이런 데가 인구 이동률이 적단 말이에요. 네. 인구 이동률이 적은 곳에는 신진 인사가 가가지고 선거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기는 지명도로 선거하는 지역이고 그렇죠. 조직 선거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이름들이 딱 간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뜻입니다. 인지도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인지도와 실제로 선거를 조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박준희 교수님 말에 반응이 양극단으로 갈려요. 뭐라고 갈리냐면, 신호근이라는 분은, 진호근인가? 이분은, 신호근님. 박진영님 오늘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LW님은 박진영 교수님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시잖아요. 뭐, 댓글러들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그 설득력 있다는 말도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 데이터와 뇌피셜이 이제 혼합된 거죠. 아니, 뇌피셜이 아니고 이제 선거 구도, 과거의 선거 구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과거의 거가. 그래서 그 뇌피셜을 깨자고 이제 하는 게 빅데이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고. 좋아요. 그럼 요번에 어젠가 우리 선거구 획정한다고 지금 안이 막 여러 개 나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내놓고. 선관위안이 나왔죠. 선관위안. 네, 선관위안에. 그래서 지금 그 안 중에서 안산을 하나 줄이고, 뭐 노원도 하나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좀 유리했던 곳이 다 하나씩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군데 정도가. 뭐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이제 소시 쪽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제 실무자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상대방 거 하나 줄이면 이쪽 거도 하나 줄이고 저쪽 거 하나 늘리면 이쪽 거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구를 13만 8천을 그대로 정해놨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15만으로 늘릴 수도 되고 그다음에 13만 1,000으로 내려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 없는데 선관위가 일부러 인구 기준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야의 균형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야의 균형점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달리지 말아야 될 게 300석이라는 것을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해체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지금 정치 혐오와 그다음에 정치 축소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200석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310석, 320석까지 늘리는 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 있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양 정당의 입장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의원 숫자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면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과격하시네요. 선관위 진짜 해체하거나 축소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관위입니다. 보람이 굉장히 막강하긴 하죠. 막강하고 아시겠지만은 그 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 하잖아요. 정당의 민주시민교육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선관위가 일상적으로 정당을 감시하잖아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용산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면 용산이랑 비슷한 지역구는 어디라고 또 보십니까? 뭐 예측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설명하는 8개의 변수를 가지고 지역을 설명하거든요. 그걸로 봤더니 네. 용산하고 비슷한 데가 서울의 송파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남을 그리고 서초구 갑, 서초구 을 이런 데가 용산하고 비슷하더라. 전부 다 보수적인 세력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우세한 곳인데 용산도 대통령이 가서도 더 플러스가 됐겠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그러면 그랬는지 그 반대일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내년 총선 결과를.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해 온 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그 자부심이 더 강화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좀 불편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총선에서 이제 용산, 송파, 을, 강남을 서초을, 서초갑은 그러면은 이 각 당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천하거나 누구 할 때 당선될 가능성을 보고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또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그 전현희 위원장하고 제가 한 번씩 뵈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현희 위원장이 강남에서 한번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 강남에서 당선도 됐는데 뭐 거기서 계속 하셔도 안 괜찮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강남에서 정치하려니까 종부세도 반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주장해야 되고 그래 민주당의 고유 정체성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역구 정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대요. 그렇지. 본인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런 정책을 하고 싶은데 지역구에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민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니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아까 이제 진보 정당은 전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 확립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수 정당도 지금 저기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정체불명이에요. 그냥 엉터리 정당이에요. 자, 사실 전현희 의원은 종로에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 누구나 정도에 나가고 싶죠. 아, 그래요? 용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가장 크게 각을 세우고 초반에 핍박받고 각을 세우고 싸웠던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용산에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현희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 장관이 용산에 공천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용산에 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권영세가 그대로 지킬 거라고 봐요. 권영세 장관이 지킬 거라고 봐요. 또 나와요? 아이고.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은 권영세 의원이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관계지 않습니까? 친한데 지금은 조금 갈려졌죠. 근데 선배예요. 제가 만약에 용산이라면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오래되셨고 그래서 권영세 의원 정도 되면은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고 그래서 총리로 역할을 좀 전환해 드리고 용산을 비워서 상징성 있는 보수의 인물을 꼽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민주당의 후보가 들어가고 그 선거판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권영세 장관이 쓴소리를 좀 한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불편한. 아니 권영세 장관이 옛날에는 되게 친했는데 지금은 그 이태원 참사 그 즈음부터 사실은 서로 간에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멀어졌대요. 예,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누굴 내보내죠? 거기 용산에 맞는 딱 용산하면 적합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 진영 장관님 다시 나오시면 제일 낫죠, 사실은. 왜요? 용산하고 안 맞는데? 진영 장관. 저는 진영 장관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옛날에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그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여기는 인구 이동률이 적기 때문에 여론이 한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연고도 오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명도가 높은 분 이런 분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하기. 그러면 각 당에서는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A라는 사람을 내보내면 괜찮겠다. 여기다가는 B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사실은 공천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개발하고 저희가 상권 분석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이분들은 이제 그 정당의 문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당에 납품해서 예를 들어 서초갑이다 아니면은 그 노원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도 있다. 추천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거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에 가면은 바로 깨진다. 또 당은 당대로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마케팅 여론조사는 맞는데 정치 여론조사는 하면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치에는 가치라는 것과 허위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자, 이번에 후보를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겠습니까? 1번 연고, 2번 학력, 3번 정당, 4번 정책. 자, 정답은 뭡니까? 정책이지. 정책이죠. 실제 가서 정책 보고 투표할까요? 네.
아니, 근데, 에이, 노변만 그렇지. 그래, 정치에는 허위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답은 가치라는 정책인데, 네. 실제로 가면은 연고 또는 연고하면 정당, 정답. 이런 걸 가는 허위의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라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상품의 효율성이라는 게 가장 먼저 바로 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와 정치의 근본적인 차이가 경제는 효율성의 문제, 정치는 정당성의 문제라는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총선이 12월 12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후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경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거구별로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또 좀 필요하겠죠. 그때 우리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료도 좀 제대로 제공하고 각 당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여기 대항마가 누가 나온다면 이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누구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이게 좀 계산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총선에서 우리 그냥 순수하게 총선 승리만 딱 놓고 본다면 이런 계산들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우리가 대진표를 좀 만들어 보죠. 괜찮을까요? 싫어요? 표정이 떨떠름한데. 벌써 끝나나요? 네, 지금 끝날 때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넘었습니다. 끝날 때가.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별로 한번 좀 만들어 내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매우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혹시 뭐 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저기 박영현 대표님 안에 그 저기 와이셔츠 좀 밝은색 입고 오세요. 지금 옷이 없어서. 네. 아니, 그래, 저기 한 시절 그래도 좀 덜 생긴 정우성이었는데. 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앉자마자 그 말씀 하시대요. 아니,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잘생기고. 네.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오늘 요즘 저기 뭐야, 그 영화도 히트치고 하니까. 알았어요. 오늘 우리 이 뉴스 인사이다 이 그 프라임 2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정리합시다. 예? 간단하게. 예. 네. 저는 이제 이 상권 분석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이걸 만들면서 이제 한국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이제 선거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좀 됐는데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합을 맞춰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좀 이렇게 와서 설명하면은 훨씬 또 좀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은 좀 더 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네. 구체적이고 네. 진화되고 좀 델리케이트한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댓글로 들어와 싸우는 게 취미인데 토마토 TV 댓글 다시는 분들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와, 탁월합니다. 제가 영신이들이래요. 그 전에는 정봉주 TV라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댓글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전략적이고 높은데 근데 거기보다도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균형감이 있고 바로바로 흡입하고 이래 저기 본인의 의견을 내고 하면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탁월한 것 실시간 같아요. 댓글 보면서 네.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정말 훌륭하신 딴 분이에요. 생각 많이 하시죠, 이분이. 자, 삐진 것 같아요, 박진영님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잘 안 삐지셨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요. 오늘 못다한 용산구 지역구 빅데이터 분석은 또 다음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대표님이 저의 수준을 잘 모르셔가지고 지금 대강 봐주셨다는 이런 얘기라서 좀 더 심도 깊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잘 받아주나 못 받아주나 이거 한번 다음에 테스트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고 우리도 한번 문제도 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조금 더 보충해서 다음엔 회원 전용으로 봅시다. 버드스님 말씀하셨는데 예,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할 말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매주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라임 시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땠는지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나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2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SNS에 홍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